자, 이번 시간은 교재 2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가 나왔으니까 경제 흐름을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예요. 대개 일반 재화건, 부동산이건 경제 흐름은요. 주로 일치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출발은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얘가 바로 26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요는요. 쉬운 말로 물건을 사는 것이고요. 공급은 반대로 파는 겁니다. 사고 판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는 수요 공급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평생 동안 늘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마트 가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현재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책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 따로 책 따로 보시니까 책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고 판다,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래시장 가도요. 예를 들면 채소에 있죠. 콩나물, 시금치가 있다. 파는 쪽은 공급자가 되고요. 사는 여러분들은 수요자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서로 밀당하죠. 서로 가격 깎으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가격이 정해집니다. 어디 가더라도. 결론적으로 항상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봐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BTS 있죠.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 BTS만 나왔다면요. 난립니다. 좋아하세요. 또 올해는요. 특히 BTS 앨범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랐고요. 엄청납니다. 만약 서울에 잠실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있죠. 15,000석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 만약 BTS가 콘서트 한다. 표가 남겠습니까? 매진이 되겠습니까? 매진될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한다면요. 표가 모자라요. 표가 없습니다. 표가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콘서트 볼 사람은 엄청납니다. 표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콘서트 관람할 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표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안표. 자, 10만 원 같으면요. 안표가 자꾸 올라가죠. 30만 원, 50만 원 막 올라갈 겁니다. 이럴 때 가격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자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요. 사자가 많거나 또는 공급이 부족하면요. 필연적으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만약 BTS가 아니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제가 콘서트 한대요. 웃음밖에 안 나죠, 그죠? 예. 만약 제가 콘서트 한다면 표가 모자라나 남아돈다. 표가 남아돕니다. 누가 저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표가 넘쳐요. 또 저를 보러 누가 옵니까? 아무도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벌써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표는 넘치고요.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요. 가격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사자가 적거나 공급이 넘쳐요. 이럴 때는 필연적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반복하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수요가 증가하면 사자가 많으면요 가격은 오른다.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른다. 사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이 넘쳐요. 이럴 때도 가격은 떨어진대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반복합니다. 강남을 넣을게요. 강원도를 넣을게요. 비교합니다. 당연히 강남 땅값 비싸다 아시잖아요.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땅값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자, 부동산 경우에 수요는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인구수입니다. 인구. 강남은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 엄청 높잖아요. 강남은 서로 땅 살려고 합니다. 땅을 살려고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남 땅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 강남은 딱 넣으니까요. 사자는 많은데 건물이 없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는요. 인구가 너무 작아. 널린 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멀고 하니까 안 산단 말입니다.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땅은 넘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가격은 자 그만큼 뭐 내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이제 원래 어느 정도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오르거나 내린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결정이 된대요. 이것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을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가격이 결정된 장소 있죠.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자와 팔자가 모여서 서로 어울려서 가격을 결정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장소가 되고요. 그러면 시장을요. 자, 이 지역에 하나만 보지 않고요. 서울시 전체, 경기도 전체, 한나라 전체다. 한나라 전체로 본다면 아주 큰 경기 변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재박은 부동산은 경제 흐름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 결정이 되고 이것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이 되고요. 이것을 한나라 전체로 보면 하나의 경기 변동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은 한 개 더 추가합니다. 부동산 투자예요. 특히 토지, 부동산 토지는요. 토지는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합니까? 소멸 안 하죠. 땅은 영구만 하잖아요. 내가 땅만 샀다면요. 항상 자사손손 상속 가능하고요.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런 관점에서 바로 영속성이죠.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투자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우는요. 별도로 투자까지를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우에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을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가격만큼은요. 감정평가에서 제3편이 되거든요. 맨 끝에서 얘는요. 따로 공부합니다. 따로. 이제 감평에서 따로 공부하니까 얘는요. 별도로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빼니까 이제 4개 남았네. 일반적으로 경제하게 되면 수요 공급, 그다음에 시장론, 경기 변동, 투자론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올해 시험이죠. 29회잖아요. 수요 공급 중요하다겠죠. 별표긴 하실 거예요. 몇 문제? 원래는 4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장론은요. 문제가 2문제 나왔고 경기 변동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투자론 중요하다고 별표였습니다. 몇 문제 나왔지? 여기서 문제가 7문제 나왔습니다. 전부 다 더하니까 몇 문제가 돼요? 15문제. 많잖아요. 그럼 경제 파트에서 요 4개에서 거의 15문제 안팎입니다. 다시
수요와 수요 공급과 투자로입니다. 요거 합하니까 몇 문제? 11문제. 11문제. 따라서 수요 공급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10문제 넘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로 감정 평가도 매년마다 6문제 이상인데 올해도 6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무조건 몇 문제? 20문제 이상 나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 학교로는요, 바로 돈 되는 거, 전부 다 돈의 흐름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주된 흐름입니다. 특히 얘도 아마 지난 시간에 기출기능 분석하면서 발표했잖아요. 이런 핵심 단원, 이 단원들이 하나같이 얘도 계산 문제 중요하고요. 얘도 계산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얘도 계산 문제가 중요하고요. 하나같이 계산 문제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감정평가에서 따로 본다고 치더라도 수요 공급 투자는요, 워낙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이 수요와 공급인데 사고 판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사자가 많으면요, 가격 올라갑니다. 공급이 부족하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실입니다. 상식입니다. 사자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사면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이 넘치면요,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항상 베이스를 깔아두고 늘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수요 공급 넘어가기 전에요, 기본적인 경제 흐름부터 먼저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목차 1번에 있죠. 수요 공급 이론 넘어갑니다. 그럼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목차 1번 수요가 나오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수요입니다. 자, 쉬운 말로 사는 거죠. 영어로 디맨드가 돼요. 대개 수요하게 되면 첫 자만 따와서 D라고 표시하죠. D가 되고요. 반대로 공급은 파는 거더라. 영어로 서플라이가 돼요. 첫 자만 따와서 S라고 표현합니다. 수요가 D가 되고 공급은 S가 돼요. 사고 파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적 개념입니다. 같이 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괄호 1번 의가 나오죠. 자, 의 보기 전에 이제부터 수요와 공급, 사고 파는 것은요, 항상 책 따로 현실 따라 보게 되면요, 오히려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책은 잠시 일단 보류하고요. 기본적인 수요 법칙이 뭐냐, 공급 법칙이 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은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출발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이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살까? 그래서 어떻게 수요량이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갑니다. 편의점 가니까 물건 어떻게 사죠? 가장 뭐부터 봅니까? 이거 먼저 보잖아요. 가격표. 콜라도 펩시콜라,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럼 펩시콜라가 1,100원, 코카콜라가 1,400원이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코카콜라가 비싸잖아요. 저는 항상 편의점 가면요, 펩시를 마시지 코카콜라 안 마십니다. 비싸니까. 그럼 항상 가격표가, 커피도 보세요. 커피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가격표가. 저는 편의점 커피 안 사 먹어요. 항상 편의점 가면요, 이거 있잖아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있죠. 여기 싸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골라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뭘 보고 움직이지? 가격 보고 얼마만큼 살까 움직인단 말입니다. 항상 수요 법칙은요. 가격이 주어지면 비싸다, 싸다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살까? 얘가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비싸면 적게 사죠. 당연한 거잖아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면요,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잖아요.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누구나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요, 화살표가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건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공급은 뭐랬죠? 파는 거다. 거꾸로 자,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니까 편의점 사장입니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편의점도 파는 쪽은 당연히 가격을 정해줍니다. 이미 가격은 정해졌잖아요. 펩시콜라 얼마, 코카콜라 얼마 정해졌잖아요. 이 가격에 따라서 판다 이 말입니다. 공급량이 정해집니다. 파는 쪽, 파는 쪽. 자, 상식적으로 파는 쪽은요. 가격이 비싸면요. 파는 쪽은 많이 팔아야 돼요. 적게 팔아야 돼요. 비싸면 많이 팔아야지. 그러면 매출액은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파는 쪽은요. 가격이 오를수록 뭐 많이 팔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파트 집어넣자. 아파트가 자꾸 올라가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만약 아파트가 폭락한대요. 뚝 떨어지면요.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지. 이거 바로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자는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고.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요.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책을 볼 게 아니고 항상 사고 판다, 수요공급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수요법칙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인데 비싸면 적게 산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 법칙입니다. 거꾸로 팔자. 공급은요. 가격이 오르면요. 많이 팔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즉 비례 법칙입니다. 이것부터 떠올리시면요.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택시요금 이슈가 되죠. 아마 곧 택시요금 오를 거예요. 이미 지방은 올랐습니다. 올랐고 서울이 조금 늦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택시 서울의 기본요금이 3,000원 하죠. 3,000원. 오른다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요. 아마 3,800원으로 오를 겁니다. 유료가잖아요. 그럼 택시비가 지금은 3,000원인데 앞으로 이렇게 택시비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택시비가 비싸니까 많이 탄다, 적게 탄다? 적게 타죠. 그럼 숫자 넣어볼게요. 3,000원일 때 택시를 한 달에 10번 타는데 이만큼 비싸면요. 10번보다 많이 탄다, 적게 탄다? 적게 타겠죠. 5번 타겠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요. 택시를 적게 탄다. 가격과 수량은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택시비가 3,000원에서 기본 요금이 2,000원 내려간대요. 택시비가 싸면요. 택시를 많이 탄다, 적게 탄다? 많이 타겠죠. 10번 탈 게 아니고 15번 탄다 말입니다.
따라서 택시비가 이만큼 싸면요, 그만큼 많이 탈 거다. 따라서 택시비가 오르면 적게 타고 내리면 많이 타고.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봐요. 자, 택시 요금 가격입니다. 가격은 플러스 P가 되고요. 다음 얘는 수량입니다. 퀀티티 Q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잖아요.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은 이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반비례 법칙입니다.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무슨 모양? 우하향. 오른쪽에서 내려가잖아요. 무슨 모양? 우하향입니다. 앞으로 학교론에서요, 이런 우하향 그림만 나오는데 무조건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대 해석입니다. 그럼 숫자를 넣겠습니다. 요금이 3,000원일 때 10번 타더라. 3,000원 더 볼게요. 택시 요금 3,000원일 때 몇 번 탄다? 10번 타자. 택시 요금 올라가요. 3,800원입니다. 이만큼 올라갑니다. 3,800원. 올라가니까 택시를 적게 타죠. 몇 번 탄다? 5번 탄다. 그래서 요금이 오르면요, 택시를 적게 탄다. 얘가 바로 반비례 관계를 말이에요. 다음에 택시비가 싸다. 2,000원입니다. 싸니까 많이 타죠. 이만큼 많이 탑니다. 몇 번? 15번요. 3,000원일 때 10번. 오르면 적게 타고 내리면 많이 타고.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바로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요, 이것부터 항상 기본 내용들을 떠올리고 책을 봐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은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 우하향이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수요 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하고요. 가격과 수량은요,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다음에 공급 넘어가죠. 자, 공급은요, 파는 쪽입니다. 파는 쪽.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 파는 쪽이니까 건설회사가요,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면 아파트 많이 짓고요. 아파트 값 떨어지면 아파트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25평 잡아볼까요? 25평. 아파트겠어요. 강남이면 25평이면 아마 보통 10억 안팎이잖아요. 너무 비싸요. 지방은 안 그래요. 뭐 대전, 부산, 대구, 지방은요 25평 2억 안팎입니다. 되게 싸요. 그럼 일단 2억 잡을게요. 자, 25평 아파트가 2억 한다면 어느 건설회사가 1,000세대 짓자. 1,000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아니고 3억으로 올라가면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면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많이 짓죠. 1,500세대를 짓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반토막 2억짜리가 1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자. 500세대만 짓자 말입니다. 따라서 2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3으로 상승하면요. 많이 짓자. 공급은 증가됩니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요. 아파트를 적게 짓자. 그래서 역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법칙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것을요. 그림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 법칙이잖아요. 비례 법칙. 이것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항상
비례 법칙은 우하향이 아니고 거꾸로 우상향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공곡곡선입니다. 얘가 비례 법칙입니다. 그러면 2억일 때 천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2억일 때 얼마? 천세대 짓자. 그런데 2억이 아니고 3억 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파는 쪽은요. 그럼 이제 많이 짓자. 얼마? 1500세대. 이만큼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키자. 거꾸로 가격 내려갑니다. 1억. 재미가 없죠? 적게 짓자. 얼마? 500세대만 짓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요.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자 2억일 때 1000세대, 3억이면 1500세대, 1억이면 500세대.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 즉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된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비례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상향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자, 반복하고 교재 봅니다. 먼저 수요. 수요 법칙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더라.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떠올리시고요. 공급 법칙은 파는 쪽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아야지.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얘를 항상 염두에 두면요. 내용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늘 현실적으로 늘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 갖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다.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이다. 이거부터 떠올리시고 이제부터 교재 봅니다. 26페이지요. 먼저 고려 1번입니다. 수요의 의의부터 봅니다. 자, 의의 볼까요? 첫 줄 수요란 밑줄 하세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이거 옮겨서 봅니다. 지금부터 풀어서 봐요. 가장 짧게 줄이면요. 바로 사는 것입니다. 풀어서 본다면요. 수요는 일정 기간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단어를 잘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요. 일정 기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 아니죠. 일정 기간. 이 일정 기간을 다른 말로 유량 개념이다. 영어로 플로우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요는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플로우 개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을 비교합니다. 유량은요. 첫 번째 일정 기간이죠. 저량은요. 일정 시점입니다. 자,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플로겐입니다. 저량은 스톡겐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항상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단어를 예시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가 시점을 의미하는지 기간을 의미하는지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11월, 12월 입문과정 수업 듣고 있잖아요. 한 과정이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자, 여러분 전교사 과정 입문 과정을 들어요. 언제부터? 11월, 12월 2개월 과정이잖아요. 얘는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예? 유량. 예, 2달이니까. 얘가 바로 유량이 돼요. 오늘 목요일 학교는 수업 듣습니다.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이죠. 오늘 학교는 수업 듣는다. 뭐죠? 저량 시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은 크게 두 가지죠. 가격과 임대료. 그럼 묻습니다. 자, 이 건물 가격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건물 가격. 그러면 이 가격이요 10억 합니다. 그럼 얘는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얼마 합니까? 하니까 10억 합니다. 했잖아요. 이때 10억은 언제 가격이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얼마? 10억이다. 무슨 개념? 저량. 이제 임대료 뭐예요? 임대료. 이 상가 임대료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임대료는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한 달이죠. 또는 1년이잖아요. 보통 한 달치 임대료잖아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그래서 단어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고요.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입니다. 자꾸 연습합니다. 어느 회사의 단기 순이익 많이 들어보셨죠? 단기 순이익.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단기가 당의 기간, 즉 1년 동안, 한 분기 동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일정 기간 유량입니다. 비교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순자산 가치가 나와요. 자, 순자산 가치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T 계정요.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 즉 대차 대조표예요.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왼쪽 차변 항목은 모든 자산 항목이 기재가 되고요.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는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들었어요. 어느 회사가 총 자산이 100억이다. 부채가 40억이래요. 자본이 얼마 된다고 했죠? 60억. 이때 이 자본, 얘가 똑같은 말로 순자산 가치가 돼요. 순자산 가치. 이때 100억, 40억, 60억은요. 반드시 이 회사가 1월 1일인지 아니면 기말 12월 30일인지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1월 현재 기초 이때 100억, 40, 60억이래.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모두 특히 순자산 가치 바로 시점, 저량을 가리킵니다.
거래량과 재고량입니다. 거래량과 재고량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총 100세대예요. 누가 팔죠? 중개사가 팔아야 됩니다. 매매 또는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주택 100세대를 공인중개사가 11월 한 달 동안에 총 100세대 가운데 70세대를 매매 임대 전부 다 매매 임대했습니다. 얘가 거래량입니까? 재고량입니까? 거래량이죠. 그럼 이 거래량은요, 한 달 동안 하니까 유량이 된다, 저량이 된다? 유량이죠. 따라서 주택 거래량은 뭐 한 달 동안 바로 기간 유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70세대를 전부 다 거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1월 30일 말일 이만큼 팔았으니까, 거래했으니까 재고가 몇 채 남았다? 30채가 남았죠. 얘가 뭐지? 재고량입니다. 이때 재고량은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시점을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거래량은 유량이 되고요. 재고량은 시점을 가리키니까 저량이다. 예, 모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이나 쉬운 말로 얘는 뭐지? 새집, 새아파트. 얘는 뭐지? 헌집, 헌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새집 짓는다, 새아파트 짓는데 하루 만에 지어요? 1년 만에 지어요? 저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예. 그래서 신규 주택을 짓는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유량이 되고요. 얘는 뭐지? 중고주택, 헌집. 그러면 10년 된 아파트는 언제 팝니까?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언제 팔지? 특정 시점에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바로 저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은요, 유량이 되고 기존 주택 공급은 특정 시점에서 매매하니까 바로 저량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죠. 수요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입니다. 무슨 개념? 유량. 일정 기간입니다. 요거요. 지어버렸는데 부동산 투자하시죠. 투자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투자는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점심 먹고 팔았다 하면요, 시점이 되겠지.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투자하면요, 5년 갖고 있고 10년 갖고 있고 오래 투자잖아요. 투자는 뭘 말한다? 유랑 개념. 또는 국민소득 또는 GNP, 국민총생산에 있죠. GNP. 뭡니까? 1년 동안 유량입니다.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해서 이렇게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요. 반면에 저량하게 되면요, 시점이잖아요. 인구수입니다. 뉴스 보시면요,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 몇만 명이 있다. 뭐죠? 오늘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인구수는요, 특히 도시 인구수는요, 특정 시점에서의 수를 가리킵니다. 저량이 되고요. 그러나 인구수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이에요. 서울시 인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게 뭐죠? 1년 동안 변동이 있잖아요. 얘는 기간입니다.
국부 뭐죠? 국가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 보시면 항상 연말에 되는 거 연초 1월 초예요. 공직자들이 자기 개인 재산 공개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진 부동산 얼마, 차량 얼마, 주식 얼마 공개하잖아요. 어디서? 특정 시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가리킵니다. 저량입니다. 또는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달러가 얼마 보유하고 있다.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충분 연습해서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간을 가리킨다, 유랑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개념은 모두가 시점을 의미한다, 저량이다. 다시 우리 시험은 항상 잘 묻는 것이 네모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음 6개, 7개 단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순위, 거래량이다, 신규주택 공급이다 해서 이렇게 단어 제시하고요. 다음에 순자산 가치다 또는 인구수다 또는 주택 제어량이다. 얘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가 시험 문제가 돼요.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은요 이렇게 가려는 문제예요. 무작정 암기보다 단어만 해석하면 능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반복하시면 돼요. 유량 저량 봤습니다. 이어서 구매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요. 얘는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 이것을 사전적 개념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미래형인데요. 사전적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또 비교합니다. 자, 사전적 개념하고요. 다음에 사후적 개념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사전적 개념은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획된 것입니다. 즉 미래형입니다. 거꾸로 사후적 개념은 이미 실현되었어요. 실현되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죠? 수요를 공부해요. 수요. 자, 수요한다는 것은 바로 사전적 개념. 얘가 바로 수요한다가 돼요. 그러면 과거 실현된 것은 아니다. 얘는요. 수요한다가 아니고 수요했다. 수요했다. 따라서 수요한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이지. 이미 자 샀다, 수요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학원 왔어요. 택시를 탔잖아요. 이미 실현되었잖아요. 이건 택시를 탔다가 되지 택시를 탄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제가 수업 마치고 택시 타고 갈 거래요. 택시 타고. 얘가 뭡니까? 택시를 타려고 하잖아요. 얘가 바로 수요 개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가계부입니다. 가계부요. 자, 가계부 써보셨죠? 그럼 이제 가계부입니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지난달 10월 달. 지난달 가계부를 썼잖아요.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후적이죠. 그럼 얘는 수요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는요. 가계부를 썼다가 돼 쓴다가 아니에요. 썼다가 돼. 과거입니다. 수요했다가 돼버려요. 거꾸로 자 이제 다음 달 12월 달 항상 가계부는요. 다음 달도 항상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산 꾸려봅니다. 왜? 10일 달에는요. 특히 연말이니까 성탄들도 있고 또 성년회도 많잖아요. 회식도 많고요. 지출이 심해요. 애들 방학하죠. 학원비 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출이 엄청 심하잖아요. 미리 예산 꾸려야 됩니다. 얘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그래서 다음 달 가계부 예산 꾸린다. 얘가 바로 수요한다. 수요한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뭡니까? 12월 가계부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요. 유랑이다, 저랑이다. 12월 한 달 동안 뭐 바로 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가계부 꾸려봐야지 한 달 동안. 얘가 바로 수요한다가 되어버립니다. 뭐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가계부 쓰려고 한다. 그럼 가계부를 쓰려고 하니까 예산 나오는 게 한 200만 원 나와요. 저렇게. 근데 돈이 가진 현찰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뭐 예산이 200 나면요.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지? 바로 유효수요. 반드시 유효수요이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구매력 있는 수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합니다. 유효수요이지 잠재수요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수요는요. 유효수요를 의미하지 얘는 아니래 말입니다. 그러면 유효수요는요. 그만큼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얘는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 둘 다 갖췄을 때 비로소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수요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2억 갖고 있어요. 큰 돈이죠. 2억 갖고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하고요. 지방을 비교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2억 갖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살 의사는 있잖아요. 근데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뭐 잠재수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2억 갖고 지방에는요, 되게 2억 3천, 4천 하거든요. 그러면 2억 갖고 지방 아파트 25평 살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한 몇천 모자라면 용자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얼마든지 살 의사도 있고 돈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유효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하게 되면요. 자, 단어 3개 갑니다. 수요는 반드시 사는 것인데 바로 일정 기간이다. 뭐 유량. 유량이지 저량 틀린 말입니다. 일정 기간 유량이 되고요.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사전적이지 사후적 하면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지불 능력과 살 의사가 모두 갖춘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수를 말하지 잠재수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는 것인데 요 세 단어가 모두 갖춰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수요는 사는 것인데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일정 기간입니다.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재가, 목차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수요의 보시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제목만 밑줄 해봅니다. 1번 유량 개념, 뭔지 아시겠죠? 일정 기간. 2번 사전적 개념 밑줄, 뭐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밑줄, 유효수요 밑줄. 유효수요이지 잠재수요는 틀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확인. 자,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적에
수요 법칙은 뭐라고 했죠? 항상 가격과 수량인데요.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그러면 수요 우위하게 되면요. 사는 것인데 반드시 세 가지. 일정 기간 유량 개념. 두 번째는요. 살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다. 유효 수요입니다. 요까지 때문에 공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사는 것이면 반대로 파는 게 공급이지. 파는 게 공급이다. 그래서 공급도요. 그대로 의를 비교합니다. 공급은요. 같이 비교하면 쉬워요. 석 장 넘겨줘요. 석 장. 넘기시면 33페이지 있죠. 거래 1번. 공급의 의 나오잖아요. 공급이란 밑줄합니다.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수요와 공급은 쉬워요. 사는 것이 수요면요. 파는 것이 공급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 문장은 똑같은데 판매하면 공급이다. 구매, 판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했는데 이걸 모르겠다. 말도 안 돼요. 단어만 하나 싹 바꿔주면 되니까.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사고 판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 쉬워요.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할게요. 일정 기간이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판매하고자 합니다. 팔려고 해요.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그리고 반드시 유효자가 붙을까요? 잠재자가 붙을까요? 유효. 그래서 유효 싹 찍고 공급만 넣어주면 돼요. 유효 공급입니다. 유효 공급이지 잠재 공급은 틀린 말입니다. 얘가 아니고 유효 공급입니다. 그럼 유효 공급은요. 또 비교합니다.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유효수요인데요. 그러면 단어만 싹 바꿔주면 돼요. 유효 공급은 살 의사다, 팔 의사다. 팔 의사. 지불 능력이다, 생산 능력이다.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유효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건 공급이건 구매와 판매 이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요건이 있죠. 유량 개념 동일하잖아요. 사전적 개념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잠재가 아니고 유효자가 붙더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 잡으세요. 33페이지 1번, 2번, 3번 1번 유량 개념 2번 사전적 개념 3번 유효 공급 단어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각각 비교합니다. 자, 수요 공급은요. 이렇게 의의를 현실과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인하고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면 항상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해요. 비싸니까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공급은요.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공급 법칙은 파는 쪽에서는요. 가격이 오르면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떠올리시고 자, 의 넘어갑니다. 수요란 것은요.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는요. 일정 기간 하면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구매하고자 합니다.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러면 공부하죠. 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이어가서요.
이것을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 조금씩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를 봐야 되고요. 이걸 본 다음에 이제 다음 차트 핵심단 있죠. 정책 넘어가세요. 정책 기초용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수업을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